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8단원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8단원의 첫 번째죠. 도시와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42에서 149쪽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의 내부 공간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면 도시란 건 무엇인가? 우리도 지금 김천시라는 도시에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시란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도시는 첫 번째,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겠죠.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중심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그 지역의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도시라고 부르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도시의 특성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도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바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집약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약적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요. 좁은 면적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 집약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역, 그러니까 좁은 지역의 면적을 도시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즉, 좁은 지역의 토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높이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우리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럼 빽빽하게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좁은 면적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또는 빽빽하게 이용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의 반대말이, 집약적의 반대말이 우리 조방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집약적의 반대말인 조방적이라는 것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 조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도시 특성 두 번째, 촌락이 가지지 못했던 고차의 상업,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촌락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촌락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 있는 마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이런 것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상업 기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도 여기 인구가 적으니 학교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콘서트장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위치를 할 수가 있고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위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것을
고차의 다양한 기능들을 촌락에 제공을 한다.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변의 촌락과 상호작용을 하더라. 즉,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도시는 대신에 도시는 촌락에 이런 아까 앞에서 봐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있을 수 있는 시설들,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들을 주변 촌락에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렇게 많은 시설,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토지도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신에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의 촌락에서는 도시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을 한다면, 식량을 생산해서 도시로 제공을 해준다면, 도시는 다양한 고차 서비스들, 행정, 문화, 교육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디에 제공을 해주더라? 촌락에 제공을 해주더라. 그래서 서로 간의 주변 촌락과 도시는 상호작용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 특성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자면 우리 요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인구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라는 것은 어떠한 단위 면적의 여기서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 1학기 때도 했겠지만 1제곱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단위 면적당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우리 인구 밀도라고 부르는데요. 촌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 면적당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낮겠죠. 그래서 낮은 인구 밀도를 촌락이 보여준다면 도시 같은 경우에 어떠하다? 바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건물 높이를 봐서도 촌락 같은 경우에 낮고 도시는 대체로 어떠하다? 높더라. 그리고 주민의 직업 구성을 보면 직업 구성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우리 요 표도 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촌락 같은 게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 중심이었다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2, 3차 산업, 그러니까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이더라.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지도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보니까 촌락 같은 경우에 농경지가 많다라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건물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표를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들이 있는데 세계에는 많은 매력적인 도시들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세계에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보시면 독특한 지형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많이 지닌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알려진 도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위에 사진에 지금 기린과 지금 도시가 지금 보이고 있죠. 요 사진에. 요게 지금 케냐의 나이로비라는 곳입니다. 나이로비라는 곳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지금 뭔가 지금 돌산들이에요. 얘들이 전부 다 돌산들입니다. 이러한 돌산들이 주변에 이렇게 솟아나서 그러니까 돌산들이 이렇게 기둥처럼 엄청나게 많이 솟아 있는 것을 우리가 탑 카르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 도시에 오면 와 굉장히 신기하다, 굉장히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여기가 중국의 구이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이런 독특한 돌산들, 우리 것을 지형적으로는 탑 카르스트라고 불리는 지형들이 있는데요. 요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인데 뭔가 임팩트를 많이 남겨요. 그래서 유명한 도시. 그러니까 자연경관, 독특한 지형,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많이 지닌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예술적인 자원과 오랜 역사, 유산을 많이 지닌 도시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나 많은 로마 유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뭐 이집트 카이로,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음악 자체로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음악 시간에 배웠던 많은 음악가들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럽 음악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오스트리아 빈이 있습니다. 뭐 요런 도시들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문화로 또 빠질 수 없는 도시가 한 군데 더 추가하자면 프랑스 파리도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런 도시들 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란 도시들이 바로 요러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 색채가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입니다. 위의 사진인데요. 여기가 카바 신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 지금 빽빽하게 지금 하얀색으로 들어있는 게 다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일생에 한 번은 무조건 메카를 무조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메카라는 곳을 가면 이런 이슬람교의 엄청난 성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슬람교 중심의, 메카는 이슬람교 중심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기독교, 크리스트교라고 써야겠죠. 크리스트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가시면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바로 로마 가톨릭교의 중심이죠. 자, 세계에서 작은 나라이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하나의 성당입니다. 하나의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로마 가톨릭교의 최고 수장인 교황도 여기에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될 거, 바로 랜드마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알아두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서 뭔가 임팩트 있게 이미지가 남는 것은 바로 이 랜드마크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랜드마크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국가라든지 도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우리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와 도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도시들은 독특한 경관이 있는 랜드마크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관이라는 것은 뭐 자연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공물,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곳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임팩트 있게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 지역만의 랜드마크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진이 프랑스 파리인데요. 파리는 가장 대표하는 탑이 있죠. 바로 에펠탑.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한테 파리 이꼴 에펠탑 이렇게 딱 이름에 머릿속에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에펠탑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바로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챕터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